아줌마, 여기서 기다리시면 안 된다고요. 젊은 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전 제 아들 휴가 나오면 데리러 온 거예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니까요. 다들 자기 자식이라고 특별 대우 요구하시잖아요. 휴가 나오면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사의 말투는 참 거슬렸어요. 특별 대우요? 전 그저 아들 얼굴이나 보려고 온 건데 말이죠. 부대 앞에서 서성거리시면 통제 대상입니다. 제가 뭐라 대꾸하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사님, 민재호 일병 적이 나왔습니다. 그 말에 하사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 민재후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죠.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걸음걸이가 어색했거든요. 팔을 제대로 못 들고 한쪽 어깨를 움츠린 채 숨을 억지로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불었어요. 군복 소매가 살짝 말려 올라가며 안쪽 팔에 선명하게 찍힌 시퍼런 피멍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사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초 만에 가능한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범한 패딩에 청바지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사단장 정복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엄마로 가고 싶었거든요. 부대 정문 앞엔 이미 여러 명의 부모들이 서 있었어요. 손에 과자 봉지 들고 과일 한 박스 들고 우리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서성이는 분들이었죠. 저도 그중 한 명인 척 조용히 끝자리에 섰습니다. 재후가 입대한 지 벌써 석 달째. 처음 면회 왔을 땐 괜찮아 보였어요. 조금 야윈 것 빼곤 표정도 밝았고 엄마 걱정하지 마. 다들 잘해줘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였어요. 전화 통화를 해도 목소리가 달라졌거든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말끝마다 힘이 없고 웃음소리도 어색하고 뭔가 억지로 버티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군대가 원래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본능은 자꾸만 불안 신호를 보냈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오늘 휴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일찍 나온 겁니다. 정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한 줄로 나와 섰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단번에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민재후 일병. 22살, 제겐 언제나 아기 같은 아들이지만 군복을 입은 모습은 어느덧 어엿한 남자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아챘어요. 이상하다. 한 발 또 한 발. 발을 디딜 때마다 미세하게 얼굴을 찡그리는 게 보였거든요. 팔을 제대로 못 올리고 옆구리를 살짝 감싸듯이 걷는 모습. 발목을 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걷지? 재후야. 제가 손을 흔들자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바람이 불었고 군복 소매가 살짝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퉁퉁 부은 팔뚝과 시퍼렇게 멍든 팔꿈치였어요. 제 심장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져서 생긴 멍이 아니야. 30년을 군대에서 보낸 제 눈은 그게 어떤 종류의 상처인지 한눈에 알아봤거든요. 훈련 중에 부딪혀서 생긴 멍은 넓게 퍼지지만 제후 팔의 멍은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꽉 움켜쥔 것처럼 선명했어요. 그리고 팔꿈치 부분엔 구나 밑창 자국처럼 찍힌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빨리 가자. 재후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운전석에 앉지 않고 조수석에 앉은 재후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아들은 애써 태어난 척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재후 일병. 제가 일부러 군대식으로 불렀어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엄마? 군대 아니니까 그냥 재후라고 불러. 그럼 재후야. 숨 크게 한번 쉬어봐. 갑자기 왜? 해봐. 아들은 마지못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으, 갈비뼈 쪽이 아프면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만. 가만히 있어. 소매를 걷어 올리자 붓기가 심하게 올라온 팔꿈치와 여러 개의 멍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멍, 새로운 멍, 그 위에 또 겹쳐진 멍.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맞은 흔적이었어요. 재후야. 이게 훈련멍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별일 아니야. 그냥 전투체육하다가 좀 세게 부딪힌 거야. 전투체육으로 갈비뼈가 아프고 팔에 이렇게 여러 번 찍힐 정도로 맞는 거 엄마가 모르겠니?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선 다른 병사들이 부모님과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죠. 엄마. 한참 만에 재우가 입을 열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자. 응? 그 말 속에 섞인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간절함이었고 체념이었어요. 안 그러면 너 더 당하니? 제 질문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재후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누가 그랬어? 훈련 중에 실수로 다친 거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 재후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태범 상사요.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재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중대 행정보급관인데 말 안 들으면 창고로 끌고 가서.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군인으로서의 분노와 엄마로서의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병원 가자. 엄마 안 돼. 진짜 괜찮다니까. 내가 괜찮으면 의사가 괜찮다고 하겠지.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재후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부대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는 재후의 몸 상태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CT 좀 찍어봐야겠습니다. 갈비뼈 쪽이 많이 아파하는데 혹시 골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CT를 찍고 X-레이를 찍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상담실로 들어가자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갈비뼈 두 군데에 미세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이시죠? 강한 둔타를 반복적으로 맞은 흔적이에요. 팔꿈치와 어깨 주변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맞은 것처럼 멍 자국이 겹쳐 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훈련 중에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이렇게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제 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훈련으로는 안 다칩니다. 혹시 군대에서 가혹행위 같은 거 당한 건 아닐까요? 의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진단서 발급해 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하실 겁니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재우를 보는데 아들은 여전히 웃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원래 좀 약해서 그래. 민재후. 응.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꼴이 됐니? 아들은 대답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탓도 아니고 군대 탓도 아니고 그냥 사람 잘못 만난 거야. 사람 잘못 만난 게 아니라 나쁜 놈을 만난 거지.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고태범 상사가 왜 그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재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행정 서류를 잘못 작성했어요. 그래서 혼났는데 그때 제가 변명을 했거든요. 양식이 바뀐 줄 몰랐다고.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 갑자기 화가 나셔서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재후의 어깨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젠 엄마가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재후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집에 돌아왔는데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지금 당장 부대에 쳐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야 하나? 군인으로서의 이성과 엄마로서의 감정이 계속 충돌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뭔가 직감적으로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혹시 민재우 일병 어머니 맞으십니까?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정도영 일병입니다. 재우 같은 중대에 있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영 씨,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재후 혼자만 당한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태범 상사한테 재후 말고도 여러 명이 당했습니다. 근데 다들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지금 어디예요? 나 좀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내일 병원 앞으로 갈게요.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러 명이라고? 그럼 이게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묵인되고 있었다는 거잖아.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정도영 일병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쯤 머리를 짧게 깎은 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가슴에 달린 명찰에 정도영 일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맞으시죠? 네, 도영 씨. 앉아요. 도영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재후 훈련으로 다친 거 아닙니다. 알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태범 상사라고 있습니다. 이중대 행정보급관인데. 도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재후 그 상사한테 맞았습니다. 내무실 뒤 창고에서요. 직접 봤어요? 전 밖에서 소리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게 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휴대폰 스피커에서 거친 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으악. 분명 재후의 목소리였어요.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내가 군인이야? 죽고 싶어. 거친 욕설과 함께 또 한 번의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오늘 제대로 가르쳐줘야겠네. 쿵, 재후의 신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녹음 파일이 끝났을 때 저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영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제가 창고 문 앞에서 몰래 녹음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다들 거짓말이라고 하니까요. 중대장한테 신고는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도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중대장이 그러더라고요. 증거 없으면 내가 보기 좋게 다친 거다. 쓸데없는 말하고 다니면 너도 똑같이 당한다고. 그리고 재우를 격리실로 보내고 감기 걸렸다고 둘러댔습니다. 아까 부대 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사정이 좀 있어서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그냥 한 상사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라는 걸요. 도영 씨,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도영은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평범한 어머니 같지가 않아서요. 무슨 말이에요? 부대에서 재후가 그랬어요. 자기 엄마가 군에서 일한다고 똑똑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무서운 사람이라니. 재후는 제가 사단장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냥 군에서 일하는 엄마 정도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신분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요. 평범한 엄마는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동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녹음 파일 속 재후의 비명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당장 들이쳐야 하나? 아니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나? 아주 잠깐 정치적인 계산 같은 것도 머릿속을 스쳤어요. 부대 이미지, 사단 평가, 윗선의 시선. 사단장이 자기 아들 때문에 부대를 뒤집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얕은 신음소리를 내는 재후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좋아. 그럼 이제 엄마가 아니라 군인으로 나설게. 저는 옷장 문을 열고 구석에 숨겨둔 검은 케이스를 꺼냈어요. 딸깍.
케이스 안에는 한 번도 가족들 앞에서 제대로 보여준 적 없는 명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육군 제25보병사단 사단장 서윤정 소장. 내 이름, 내 계급, 내 책임. 민재후. 내 엄마가 누군지 이제 보여줄게. 새벽 5시 저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헌병대장이었어요. 접니다. 사단장입니다. 예. 사단장님. 잠결에 받은 듯 목소리가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 철저히 비밀로 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제33부대 이중대 민재후 일병 관련 폭행 사건 조사 들어갑니다. 현재 피해자는 제 아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헌병대장이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단장님 아드님이요? 네. 그러니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새나가면 증거 인멸될 겁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내무실과 창고 전체 압수수색 들어가세요. 특히 창고 바닥과 벽 혈흔 감식 필수입니다. 그리고 고태범 상사 동선과 휴대폰 기록 전부 확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대장이나 중대장한테는 절대 미리 알리지 마세요. 예? 그건 절차상. 절차 따지다가 증거 사라집니다. 제 명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감찰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접니다. 오, 사단장님.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제33부대 최근 3년간 사고보고서 전부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특히 내무사고 훈련 중 부상, 병사 이탈 시도 관련 문서 전부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묻지 마시고 오늘 아침까지 준비해 주세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감찰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검찰에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검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단장님,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가혹행위 사건 하나 넘어갈 겁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이 아닐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평범한 옷차림으로 부대 정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재우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병원에 입원시켜뒀습니다. 위병소 하사가 저를 보자 잠깐 움찔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제 그 병사였습니다. 어제 뵀던 그 어머님이시죠? 네. 민재후 일병 어머니입니다. 사고 관련해서 책임자 좀 만나야겠습니다. 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은 면회 시간도 아니고 부대장님도 바쁘셔서. 그럼 제가 직접 들어가죠. 예? 그건 안 됩니다. 민간인은 출입이. 저는 조용히 백팩에서 검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위병소 책상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하사는 명패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단장님. 정문 안쪽에 있던 병사들까지 일제히 굳어버렸어요. 대대장부터 부르세요.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위병소는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린 것처럼 분주해졌습니다. 병사들이 뛰어가고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사단장님 오셨다. 대대장님 지금 당장 정문으로. 채 5분도 안 돼서 대대장이 헐레벌떡 달려나왔습니다. 허리에 찬 단검이 덜컹거릴 정도로 급하게요. 사단장님 오신다는 말씀을 못 들어서 준비가. 내가 언제 온다고 하고 옵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고 보고 먼저 합시다. 민재후 일병, 언제, 어떻게, 어떤 훈련 중에 다쳤는지 설명해 보세요. 대대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외워온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 사단장님. 이틀 전 야간 전투 체육 중에 실수로 넘어지면서 갈비뼈와 팔을 다쳤습니다. 이틀 전이요? 네. 저는 천천히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어제 밤새 헌병 수사관들 시켜 가져오게 한 자료였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서류를 넘겨 한 장을 탁 꺼내 대대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고 접수 보고서. 보고 날짜 나흘 전.
하단엔 대대장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나흘 전이면 전투 채용 날짜가 아니라 내무생활 점검 날이죠. 대대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단장님, 그건 일단 형식상으로 먼저 작성을. 형식상이요? 제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당신 도장이 찍힌 공식 문서예요. 형식상이라기엔 꽤나 공들여 작성했더군요. 게다가 사고 발생 전에 보고서를 쓰셨네요. 언제부터 보고서를 미래 예측용으로 쓰셨습니까? 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주변에 모여든 간부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실로 안내하세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대장실에 들어서자 중대장과 몇몇 간부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저는 책상 앞에 서서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민재호 일병 사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질문을 바꾸죠. 알고 있었던 사람? 잠시 후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일주일 전쯤 정도영 일병이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뭘 했죠? 중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요?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도요? 중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녹음 파일 들으셨죠? 네. 그걸 듣고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중대장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면 증거는 충분한데 처리하기 귀찮아서 덮으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상사님이 워낙 오래 근무하신 분이라. 오래 근무했으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문 뒤에서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도영 일병이 들어왔습니다. 정도영 일병 앞으로. 제가 부르자 도영은 곧장 앞으로 나와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어제 병원에서 민재우 일병 사건에 대해 말해줬죠? 예, 사단장님. 여기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도영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주변 간부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고태범 상사가 내무실 뒤 창고에서 민재후 일병을 폭행했습니다. 발로 배를 차고 갈비뼈 쪽을 수차례 밟고 강목으로 팔과 어깨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주변 간부들의 얼굴이 서서히 식어가는 게 보였어요. 직접 봤습니까? 문틈으로 조금 봤습니다. 그리고 도영은 휴대폰을 꺼내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중대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정도영. 지금 뭐 하는 거야? 앉으세요, 중대장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제가 지휘합니다. 중대장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재생해보세요. 도영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대대장실 전체가 비명과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으악!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죽고 싶어. 쿵, 쿵, 쿵. 둔탁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저는 눈을 감고 잠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로서가 아니라 사단장으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이미 제 안에서 결론은 나 있었어요. 좋습니다. 이 녹취는 증거의 일부로 채택합니다. 대대장은 마지막 희망을 잡으려는 듯 소리쳤습니다. 사단장님, 녹취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렵습니다. 요즘은 편집도 쉽다 보니 이게 진짜인지 확인이. 대대장님, 제가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제가 녹취만 믿고 온 줄 아십니까? 저는 또 다른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헌병 수사관 2명이 너희 부대 내무실과 창고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대대장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포위됐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 되었어요. 내무실 뒤 창고에서 뭐가 나왔는지 내가 알려줘야겠습니까? 저는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피. 굳어버린 피가 묻은 강목 하나.
그리고 바닥에서도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간부들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어요. 고태범 상사. 제가 이름을 부르자 문 뒤에서 몸집이 건장한 상사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사단장님. 당신은 어제까지 그날 훈련장에 있었다고 했죠? 네. 훈련장에 있었다면서 왜 당신 지문이 강목에서 나왔을까요? 고태범 상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건 제가 창고 정리하다가 우연히. 창고 정리요? 저는 한 발짝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행정보급관이 왜 내무반 뒤편 구석 창고를 청소합니까? 게다가 강목에 묻은 혈은 DNA 검사 결과 민재후 일병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더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실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고태범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군기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군기를 잡으려고 병사 갈비뼈를 부러뜨립니까? 그건 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혼내주려고. 혼내주려고 강목으로 팔을 때립니까? 의도가 아니었어도 결과는 폭행입니다. 상해죄입니다. 고태범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다시 중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님. 중대장이 움찔했어요. 어제 헌병들이 당신 사물함에서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더군요. 뭘 말씀이십니까?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혹행위 발생 시 대처 방안. 저는 제목을 또박또박 읽었어요. 제목 참 솔직하네요.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었어요. CCTV 즉시 오프.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간부들끼리 진술 맞추기. 그 사이에 피해 병사 격리, 부모 면회 거절, 의무실 기록 삭제 이런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군요. 단어 하나하나가 칼처럼 꽂혔어요. 중대장님 필체에 맞습니까? 중대장은 그대로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처음 쓴 건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걸 정리만. 당신 손으로 당신 부대에서 실행됐죠? 대답 대신 그는 고개를 떨구며 울먹거렸어요. 저는 다시 대대장을 바라봤습니다. 대대장님. 네. 이 문서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죠? 대대장은 한참 동안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어요. 부임 첫 해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이 체계대로 조용히 넘어간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군요. 네. 그 한 글자에 복도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도영, 그 뒤에 서 있던 다른 병사들 눈가가 붉어졌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폭행이 이 매뉴얼 아래에서 사라져갔을까. 저는 감찰실장에게 넘겨받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이중대에서 발생한 내무사고 보고서입니다. 자해 훈련 중 부상으로 처리된 건이 총 7건. 그중 5건이 모두 고태범 상사와 연관되어 있더군요.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단장님, 그건 확인되지 않은. 확인 안 했으니까 확인되지 않은 거죠. 저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확인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조용히 넘기고 싶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대대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대대장님, 민재호 일병 사건 은폐 시도 인정하십니까? 대대장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헌병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고태범 상사, 장우철 중사, 중대장, 대대장까지 모두 연행하십시오. 군 검찰에 즉시 송치 준비하세요. 헌병들이 들어와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그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고태범 상사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사단장님, 전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한 건데 이건 너무 과한 처벌 아닙니까?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군기는 폭력이 아닙니다. 규율과 존중으로 세우는 겁니다. 당신이 한 건 군기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고태범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끌려갔어요. 모든 조치가 끝나고 저는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재훈은 아직 약 기운 때문인지 잠이 덜 깬 얼굴이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재후야. 엄마가 너무 늦게 눈치챘네.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와줘서 살았어. 그제서야 저도 울컥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이제 안다. 그리고 다시는 못 그러게 만들었어. 재훈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뭘 한 거야? 고태범 상사 지금 헌병대 유치장에 있어. 중대장, 대대장도 같이. 진짜? 응. 진짜야. 재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저는 재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재후야. 엄마가 사실 군에서 일한다고 했었잖아. 응. 그게 사단장이야. 제25사단. 재훈은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 별 2개 다는 그 사단장? 응. 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 부대 윗사람이었어? 그렇지. 재훈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내가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아서. 재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도 도와줄 거야? 무슨 말이야? 나만 이런 거 아니거든. 강민수도 당했고 다른 애들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볼게. 의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정도영 일병이 또 다른 병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응, 도영씨. 여기 강민수 일병입니다. 말씀드렸던. 옆에 서 있던 왜소한 체격의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경례를 했어요. 강민수 일병입니다. 저는 그를 조용한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자 강민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민수 씨, 2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도영이한테 들었어요. 당신도 고태범 상사한테 당했다고. 강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냥 넘어간 일입니다. 이제 와서 말해봤자.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말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다른 병사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용기 내서 말해주세요. 강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달 전이었어요. 제가 휴가 신청서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고태범 상사가 창고로 부르더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그냥 욕만 하셨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군대를 뭘 하러 왔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제가 변명을 했거든요. 서류 양식이 바뀐 걸 몰랐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화가 나셔서 강민수는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뚝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강목으로 여기를 계속 때리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장교냐 변명이나 하고 앉아서라고. 병원은 갔어요? 못 갔습니다. 중대장님이 의무실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파스 붙이고 버티라고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제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왜 그때 더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습니다. 도영이한테도 말하고 같은 생활관 선임들한테도 말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증거가 없다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강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도영이가 녹음이라도 해놔서 다행이지 저는 아무 증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사병으로 보직 바꿔달라고 해서 거기로 갔어요. 그럼 고 상사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저는 강민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돼요. 당신 이야기 제가 꼭 기록으로 남길게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 겁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 여러 명의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들 뭐 하는 거예요?
한 병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오성준 일병입니다. 저도 석 달 전에 고 상사한테. 또 다른 병사가 손을 들었어요. 김태윤 일병입니다. 저는 넉 달 전에. 그렇게 1명, 2명, 3명. 결국 5명의 병사가 자신들도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조용히 당하고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전부 들을게요. 한 명씩 차례대로 천천히 말해주세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피해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중대 전 병력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저는 사단장 정복 차림으로 그들 앞에 섰어요. 나는 육군 제25보 병사단 사단장 서윤정 소장입니다. 병사들의 눈이 동그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민재호 일병의 어머니입니다.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어요. 일주일 전 이 부대에서 한 병사가 상관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던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장 한가운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병사들이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정도영 일병, 강민수 일병, 오성준 일병, 김태윤 일병, 박지훈 일병. 아이들은 머쓱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다른 병사들의 눈에는 그들이 영웅처럼 보였을 거예요. 군대는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을 때리는 힘은 강함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커졌어요. 진짜 강함은 옆에 있는 전우를 지키는 힘입니다. 부당한 일을 봤을 때 눈 감지 않는 힘입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가혹행위를 저지르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은폐하는 자도 같이 처벌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동생이고 연인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운동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처음엔 1명, 그 다음엔 2명, 3명. 결국 운동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재후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모두를 지켜야 한다. 몇 주 후, 재후는 많이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붕대도 풀렸고 멍도 많이 옅어졌어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온 날 재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군대 그만둘까 생각했었어. 그랬구나. 재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밤 악몽 꿨어.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쫄깃했고 그만두고 싶었어. 진짜로.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싸우는 거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도망치듯 나오고 싶진 않아. 그냥 내가 선택해서 다른 길을 가고 싶어. 재후는 저를 바라봤어요. 전역하고 나면 경찰 시험 보고 싶어. 약한 사람들 지키는 일 해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아. 엄마가 전부 응원해줄게. 그리고 재후야. 응? 내가 자랑스러워. 그 상황에서도 버텨줘서 고마워. 재후는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제 책상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단장님께. 저는 제33부대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던 강민수 일병의 어머니입니다. 편지에는 덕분에 살았다는 말과 함께 아들이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해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재우만의 일이 아니었구나. 그날 저녁 재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어디야? 도서관. 경찰 시험 공부하고 있어. 힘들지 않니? 좀 힘든데 엄마 생각하면 괜찮아. 내 생각? 응. 엄마가 포기 안 했잖아. 나도 포기 안 하려고. 저는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포기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책상 위에 놓인 다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33부대 가혹행위 의혹건 추가 조사.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뒤에는 재우 같은 아이들과 그들을 믿어주는 부모들이 서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요. 한 달 후 군 검찰법정.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고태범 상사와 중대장, 대대장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증인, 피해자 민재호 일병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제25사단 사단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사단장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몸 상태가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갈비뼈 골절과 다수의 폭행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고태범 상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음엔 그냥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훈련으로는 이렇게 안 다친다고 하셨죠.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제후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으악!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방청석에 앉아있던 제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고태범 상사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군기 확립 차원에서 훈육을 한 것일 뿐입니다. 과도한 폭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말씀하십시오. 군기는 폭력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군기는 규율과 존중으로 세워집니다. 강목으로 병사를 때리는 건 군기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최소 5명 이상의 병사가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변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고태범 폭행 및 상해죄로 징역 2년. 피고인 장우철 중사 폭행 방조죄로 징역 1년. 피고인 중대장 이진수 소령 은폐 및 직무유기로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대대장 박성호 중령 은폐 및 직무유기로 징역 2년. 쾅! 판결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제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에서 강민수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사단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민수는 아직도 혼자 앓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덕분에 우리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판결이 난 후 부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모든 내무실과 창고에 CCTV가 설치됐어요. 그리고 병사 권익보호관이라는 새로운 보직이 생겼습니다. 정도영 일병이 그 첫 번째 보호관으로 임명됐어요. 사단장님,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용기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제후 같은 일이 없도록. 몇 달 후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이 웃으며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간부들도 달라졌습니다. 폭언 대신 대화로, 폭력 대신 교육으로. 어느 날 제가 부대를 순시하는데 한 병장이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응, 무슨 일이에요? 저 전역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뭔데요? 병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1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참고 버텼죠. 하지만 사단장님이 이 일을 해결하는 걸 보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는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가 그때 용기 냈으면 제후 같은 후임들이 안 당했을 텐데.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걸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를 했습니다. 전역하고 나면 저도 경찰 준비하려고요. 제후 선임처럼 약한 사람들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응원할게요. 한편 제후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 나 돌아가도 괜찮을까? 또 그런 일 생기면. 안 그래. 이젠 달라졌어. 그래도 저는 재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후야, 도망치지 마. 당당하게 돌아가. 내가 피해자인 건 맞지만 그게 너를 정의하진 않아. 재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귀 첫날 중대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중대장은 재후를 따로 불렀어요. 민재후 일병. 네. 힘들었지? 네. 중대장은 재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젠 괜찮아. 우리가 지켜줄게. 그리고 내가 보여준 용기 다들 알고 있어. 고맙다. 재후는 눈물을 참으며 격려했어요. 그날 밤 재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다들 잘해줘. 이제 무섭지 않아.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재후는 무사히 전역했어요. 저녁식 날 저는 평범한 엄마 옷차림으로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정문에서 나오는 재후를 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재후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당당하고 밝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 재후야, 축하해. 고마워, 엄마. 우리는 꼭 안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재후 일병. 아니, 이제 저녁자네. 정도영이었습니다. 도영아. 축하해, 형. 이제 진짜 자유의 몸이네. 도영은 저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영씨,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이 부대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후임들이 웃으면서 군 생활해요. 그 말에 저는 뭉클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경찰 시험 합격했어. 저는 깜짝 놀라 재후를 바라봤습니다. 응. 어제 발표 났는데 엄마 놀래켜주려고 안 말했어. 재후야.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엄마, 울지 마. 기쁜 날인데. 기뻐서 우는 거야, 바보야. 재후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것처럼 나도 살고 싶어. 약한 사람들 지키고 부당한 일에 맞서고. 그렇게 살 거야. 저는 재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랑스러워, 아들. 몇 달 후 경찰청 신임 교육 수료식. 저는 가족석에 앉아 재후를 바라봤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재후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재후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때? 멋있지? 응, 정말 멋있어.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민재후 경장님 어머니신가요? 돌아보니 낯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오성준 어머니입니다. 재후 씨랑 같은 부대에 있었던. 아, 성준이 어머니. 저는 반가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 아들도 여기 있어요. 같이 경찰 됐어요. 진짜요? 오성준도 경찰 제복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성준 씨 축하해요.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재후, 성준, 그리고 같이 시험 합격한 강민수까지. 사진을 찍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겠구나.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사단장직을 마치고 육군본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보직은 병영문화 개선 본부장이었어요. 첫 출근 날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대위가 들어왔어요. 본부장님 정도영 대위입니다. 오늘부터 보좌관으로 근무하겠습니다. 도영 씨.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장교로 전환했어요? 네. 사단장님 보시고 저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요. 도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어느 주말 저는 재후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바쁘지? 근데 보람 있어. 나도 그래. 요즘 학교 폭력 담당하는데 애들 지켜주는 게 진짜 뿌듯해. 재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엄마. 가끔 생각해. 그때 엄마가 포기했으면 어땠을까? 나 아마 평생 트라우마 안고 살았을 거야. 아니면 더 나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재후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싸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한테 용기를 가르쳐줘서 고마워.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부장님께. 저는 2년 전 제33부대 사건 당시 신고하지 못했던 한 병사입니다.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이 그 일을 해결하는 걸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전역해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처럼 저도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제 뒤에는 재우 같은 아이들이, 도영 같은 동료들이, 그리고 끝까지 믿어준 많은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싸울 겁니다. 모든 병사가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혹시 군대에 자식이나 손주, 조카가 있다면 괜찮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눈빛 한 번 더, 목소리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게 그 아이를 살리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세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